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명이 지난달 출간한 로스쿨 비판 서적입니다. 로스쿨을 특권층만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고 꼬집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수술 성공률 낮은 의사에 빗대는가 하면 로스쿨 출신 판검사에 대한 기피 사례 등도 담았습니다. 출간 일주일 만에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자 책을 펴낸 변호사들은 법학과 출신 유명 개그맨까지 초청한 북콘서트도 열기로 했습니다. 대안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로스쿨이 존재하는 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장을 위한 불법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대형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순위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매출 순위 같은 거 있잖아요. 상승시키거나 유지시킬 목적으로 일부 카페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이 책을 구매해서 선물하자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자 변호사 단체들은 급기야 정치권의 입법적 해결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 그 사법시험을 존치하든지 아니면은 뭐 폐기하든지 어떤지 좀 그 표결로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절구질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용광로에선 액체로 변한 금속들을 한 남성이 막대기로 쉴 새 없이 휘젓습니다. 구형 10원짜리 동전들이 금속 가공품으로 탈바꿈하는 현장입니다. 주물공장 사장 57살 이모 씨 등 일당 8명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금속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구리와 아연으로 합금된 구형 10원 동전을 녹여 금속으로 팔면 최대 4배까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집책들이 구입한 구형 동전들을 중간책에게 전달했고, 이렇게 전달된 동전 600만여 개가 구리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반년간 이 씨 일당이 챙긴 이익은 2억여 원. 동일한 인물이 그 10원짜리를 한 은행에서는 입금을 하고 다른 은행에서는 매입을 해 교환을 이제 돈을 주고 교환을 해간 사실을 확인하고, 특히 이 씨는 이번이 3번째 적발. 지난해 징역 4월에 경미한 처벌을 받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작년 2월달에 제가 이제 사실은 처벌을 받았는데 한 1년 반이 흐르다 보니까는 또 그게 직원들도 조금 느슨해지고. 화폐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동전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저렴한 가격대의 남성복이 눈길을 끕니다. 재킷이 69,900원, 바지는 29,900원입니다. 디자인과 소재는 다른 옷가게에서 파는 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입어본 재킷과 바지의 가격을 합치면 99,800원, 셔츠와 타이를 합쳐도 12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저렴한 브랜드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인근 대형 백화점에서 정장 재킷이 싼 제품은 30만 원대, 비싼 제품은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남성복 정장의 가격은 백화점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20만 원에 육박합니다. 정장 상하의를 10만 원 미만에 파는 것은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내놓으며 마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해외 업체들과의 대량 거래를 통해서 원가를 대폭 낮추었고요. 주머니 사정이 얇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의 유행으로 과거에 비해 정장을 입을 일이 줄어들면서 저렴한 정장을 찾는 알뜰 소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한우신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전 세계를 맞춤과 패러디 열풍으로 휩싸이게 했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 24억 뷰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세계 최고 권위의 빌보드 차트 7주 연속 2위에 오르며 K-팝의 힘을 과시했던 싸이. 월드 스타죠. 국제가수. 국제가수 싸이가 7집 새 정규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강남스타일이 담긴 6집 앨범 발매 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싸이는 강남스타일 이후 젠틀맨과 미국 힙합 스타 스눕독이 참여한 행오버를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등장을 알린 싸이의 새 앨범에 전 세계 언론들도 싸이가 강남스타일 이후 첫 앨범을 선보인다며
앞다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역시 싸이가 유튜브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강남스타일에 버금가는 앨범은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싸이 스스로 인기 요인으로 꼽아온 특유의 B급 정서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되게 희한해하고 있거든요, 저를. 저 몸에 저 얼굴로 가수인데 태생이 B급인 것 같아요, 솔직히. 최근 팬들과의 만남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던 싸이가 어떤 파격으로 또다시 세계 무대를 강타할지 팬들의 시선이 새 앨범 발표일인 12월 1일로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날아가는 고사로켓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 부대들의 고사로켓 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사로켓의 싸움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짜거든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고사로켓의 현대화 정밀화를 계속 다고쳐 나갈 때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고사로켓은 고사포를 개량한 지대공 미사일 계열 무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신형 고사로켓을 계속 개발해야 하며 현대화 정밀화를 이뤄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군 시찰은 한미 양국이 군사공조를 과시한 데 대해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 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승인하고, 그러나 김정은의 고사로켓 참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예전에 다녀온 것을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직후에 공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이호선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정부가 이른바 명품 가방과 시계 등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내렸다가 2달 만에 취소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정부가 명품 가방에 항복을 했다고 봐야 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요, 지난 8월에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라는 카드를 전격 단행을 했었는데요. 이 뭐 자동차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명품 가방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특정 품목에 붙는 이런 세율들을 낮추거나 아니면 가격대를 올려주는 그런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일부 품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출 효과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명품 가방을 비롯하는 몇몇 상품들에서는 오히려 업체 배만 부르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령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당초에 200만 원까지부터,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부터는 무려 20%의 이 개별 소비 세율이 붙었는데, 이 소유세율을 맞추는 구간을 500만 원으로 올려줬던 겁니다. 그럼 가령 400만 원 정도의 가방이라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 차액인 200만 원 곱하기 20%, 40만 원 정도는 남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40만 원을 고객에게 가격 인하로 돌려줬어야 되는데, 전혀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오히려 올리거나 하는 행태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내려줬던 개별 소비세 인하 고스란히 회사가 갖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었는데 결국은 요지부동이자 정부가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환원되는 품목은 크게 5가지입니다.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카페트입니다. 이들 품목은 이제 11월부터 다시 원상 복구가 될 예정입니다. 네. 환원되는 품목에 지금 귀금속과 보석, 모피가 제외가 됐습니다. 3개 품목인데 이 품목들에선 개소세 인하 효과가 좀 있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의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자동차였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세율을 깎아주는 방식이었는데요. 5%에서 3.5%로 인하하면서 자동차 판매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석이나 귀금속도 상당히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연구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매출이나 이
보석이나 귀금속,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개별 소비세 인하에 따라서 이제 업체들이 가격 인하로 나가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진작을 위해 세금을 깎아줬는데 명품 업체들, 네. 뭐 샤넬, 크리스찬 디올 같은 데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명품 업체들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정부가 자존심만 상한 것 같은데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기획재정부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이제 발표도 했었는데요. 이 명품 업체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모두가 다 뭐 유럽 본사라든가 미국 본사에서 이 가격 프라이싱을 하기 때문에 한국 지사, 코리아 부서에서는 이것을 다룰 방법이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정부 입장에서는 강수를 둔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 이 개소세 인하로 명품 가방값은 올리고 세금 혜택만 준 셈이 돼버렸는데요. 만약에 개소세 인하를 없던 일로 이제 정부가 하게 되면 명품 업체 이를 빌미로 가격을 다시 높이는 거 아닐까요? 실은 지금 뭐 네티즌 의견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앞서 말해서 지금 500만 원짜리 백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이 회사 측이죠. 한 6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원상복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득 봤었는데 못 봤어. 그러면서 그만큼의 가격을 더 올리지 않을까. 심지어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이 명품 업체에 대한 이런 어떤 가격 독점권들 실은 이런 부분에는 우리 한국 소비자들의 일정 부분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뭐 소비자들 책임도 있다는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 국가를 봐도 한국이 명품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높은 국가죠. 그렇습니다. 이 뭐 중국과 한국, 홍콩 뭐 거의 명품에 대해서 명품 사랑이 세계 1, 2, 3위를 다루는 그런 국가들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명품 업체들은 이 각 국가별로 이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받아줄 경우에는 뭐 끊임없이 올리게 되거든요. 이런 사례는 이케아에도 있었고요. 아마도 우리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도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무려 1조 6천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장롱 속 묵은 계좌, 집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장롱 속 묵은 계좌, 집에서 손쉽게 해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은행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꽤 있으실 텐데요. 잔액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태라면 이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은행까지 가는 게 조금은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올해 안으로는 전화를 통한 해지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해지할 경우 잔액은 자행 또는 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해지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계좌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하네요. 다만 이런 전화를 통한 해지는 잔액이 10만 원 미만이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블랙 라벨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품을 보다 고급화해서 가격을 높인 제품 말하는데요. 기본 요금이 8,000원이나 되는 블랙 라벨 택시가 등장했습니다. 예. 바로 어제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요? 어떤 택시입니까? 이 시작은 일단 카카오 택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올 3월부터 이제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톡 거기서부터 이제 택시 서비스, 일종의 콜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 카카오 택시라는 게 특별한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만 제시해 주는 건데 이제 이 다음 수익 모델로 나온 것이 카카오 블랙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범 택시보다도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그 대가로 요금도 역시 같이 올리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겠다라는 이제 카카오 회사의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 라벨 택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빨리빨리 보통 우리가 택시를 타면 하게 되는 말인데
이렇게 재촉을 해도 항상 규정 속도대로 달린다고 하고요. 또 도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요? 그렇죠.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조건 법규를 끊임없이 준수를 하게 되고요. 예. 이 차는 거의 벤츠 상당의 네. 배기량 2,800cc, 3,000cc 이상의 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대신에 이제 기본 요금이 8,000원부터 시작이 되니까 비싸네요. 일반 택시보다는 2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용한 이제 후기들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 속된 말로 진짜 귀족 모시듯이 이제 모시게 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폼은 많이 날 것 같아요. 저 택시 타면. 폼은 나죠. 그리고 네. 일단 속도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내릴 때 탈 때 문을 열어주는 네.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건 결국 품위 있게 가겠다. 네. 그리고 그 값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걸 천명하는 것이라 이제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과연 우리 특별히 서울 시내 그 벤츠가 몇 대나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던 일반 시중 택시들 이용 빈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약간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럴 때는 일상적이진 않더라도 이벤트성으로는 아마 그런 택시를 이용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이런 택시를 이용할 때 내가 느끼고 싶은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는 내가 대접받고 싶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일생 살면서 네.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때는 한 번쯤 사용해 볼 만한 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니 해도 지금 문제는 가격이죠. 네. 지금 기본 요금이 8,000원이라고 하면 기존 택시가 한 3,000원 가까이 그렇죠. 되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네. 전체 택시 요금을 한번 저희가 좀 비교를 좀 그럴까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반 택시가 지금 어디 가냐면은 이제 이동 거리가 11.5km. 예. 시간으로 따지면 종각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가는 네. 걸로 그걸 한번. 종각에서 여의도까지랑 네. 비교해 보죠. 예.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타는 택시가 한 10,000원 상당 나옵니다. 1,500원. 하고 모범 택시가 16,000원 정도. 그다음에 블랙 라벨이 26,000원. 그러니까 많이 비싸긴 일반 해요. 택시에 네, 비해서는 일반 이제 2배가 넘죠. 배가 넘네요. 예, 배가 넘고 모범 택시보다도 거의 한 50%가 더 나오게 되는 그런 건데 그래도 지금 뭐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카카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얼핏 봤을 때는 택시인 줄 모릅니다. 이게 다 속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혜택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미터기도 없다고 미터기도 하더라고요. 없다고 예. 하고요. 근데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급이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벤치를 모으기가. 그래서 콜까지의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적어도 30분쯤 걸리기 때문에 거리에서 카카오 블랙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집에서라든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가 네네. 뭐 한 1시간 전에 부른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경쟁자는 아무래도 모범 택시, 저희가 네. 가격 비교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모범 택시가 될 것 같은데 또 이 벤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료가 아니라 월급제로 네, 그렇죠.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택시 기사들의 어떤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치열한 반발이 모범 택시 네. 분들이거든요. 모범 택시 분들은 정말로 힘겹게 그 모범 택시 자격증도 땄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있었고 모범 택시 역시도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되게 된 건데 여기에 또 카카오 블랙까지도 허가해 주면서부터 예. 지금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냐하면 모범 택시를 타는 승객은 카카오 블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반 택시를 타는 사람은 이 블랙으로 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이 모범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뭐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블랙 라벨 택시 성공 앞으로 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런데 네. 블랙 전략 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인 어떤 사례죠? 게 대표적인 게 네. 바로 라면이 생각나요? 라면 블랙이죠. 라면에 있었고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가 잘 안 됩니다. 이 명품에서도 블랙 라벨이 있는데 한 몇 개 정도만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면 신땡땡 블랙 같은 경우가 실패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카카오 저 블랙 역시도 이 많이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예. 현재 우리의 가계 소비 능력, 이 현재 내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도대체 저 카카오 블랙을 이용할 것인가 하고 카카오 블랙을 이용할 사람들은 실은 본인 차들이 다 벤츠고 외제차니까 이런 사람들이 굳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럴 수도 이용할까라는 있겠네요. 이제 그런 정도의 반론도 있기는 하는데요. 카카오 택시 측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라는 건 수익 모델이 없거든요. 그냥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한 석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블랙 라벨의 어떤 장단점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체 측에서는 사실 블랙을 고수하는 이유가 어떤 고급화 전략일 텐데 소비자가
이용을 하게 돼서 성공을 하는 경우와 성공하지 않는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일단 효율의 차이가 있겠죠. 이를테면 그 라면의 성공과 실패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블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세단이 나왔을 때 다 검정색이었거든요. 네. 그게 중후함과 또 신뢰, 안전성, 또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 색깔이 이제 블랙이었고 이 블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급화 전략을 폈던 게 그 이제 블랙 색깔의 그 라면이었는데 실제 라면을 먹어봤더니 뭐가 다른가 해가지고 이거저거 다 연구도 해보고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별 차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달리게 됐다가 다시 최근에 나오게 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카카오택시가 지금 상황에서 그냥 가게 된다면 이 사업이 얼마나 진척될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벤트성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아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가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류대산 연예전문 리포터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굿모닝. 예.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더블로 그곳에 간 까닭이라는 키워드인데 탤런트이자 가수죠. 더블로 멤버였던 손지창 씨와 김민종 씨가 폭력 조직 실성파 간부의 결혼식의 어떤 사회와 축가를 맡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제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기다리셨다가 축하 인사와 덕담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손지창이었고요. 네, 네. 어제 저희가 다뤘습니다. 칠성파의 행동대장이 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올렸죠. 네. 축가와 사회를 모 연예인이 봤다까지만 나왔었는데 지금 네. 팀명이 공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김민종 씨가 본인의 입장을 또 밝혔는데 어떤 칠성파 간부의 결혼식의 사회와 축가를 이제 손지창 씨, 김민종 씨가 맡은 거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어떤 그 폭력 조직과 어떤 의리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본인들은 어떤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참석했을 뿐이지 어떤 다른 관계는 전혀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손지창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더 블루 시절부터 함께 절친으로 활동하고 또 친했기 때문에 그냥 함께 참석했지 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의리도 의리 나름이지만 아무래도 거절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사이였나 보죠. 이게 좀 이게 좀 올라가면은요. 네.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의 가요계가 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기업화, 산업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런 조폭이라고 말하는 이제 왜냐면 반무대를 돌았어야 되니까 네. 그쪽 사람분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손지창, 김민종 씨와의 칠성파 부두목의 연관성을 보면은요. 이 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사이에 그 유명한 A씨라고 있어요. A씨. 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은 이 가요 기획자 A씨고 네. A씨와 칠성파 부두목이 친한 겁니다. 네. 하고 A씨와 김민종 씨가 또 지인인 거예요. A씨가 중간다리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종 씨는 A씨한테 많이 이제 90년대, 80년대 활동을 했으니까 도움을 받았고 손지창 씨는 또 김민종 씨의 친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지창 씨 같은 경우에는 칠성파 부두목과는 이제 뭐 관계가 없고 그도 김민종 씨 역시도 A씨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 칠성파 부두목과는 또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 A씨인데 이 A씨가 아시면 아실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다 왔다 이제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민종 씨가 굉장히 이렇게 부탁에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리가 강하고 누가 부탁하면은 웬만하면은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렇군요.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까. 약간 손지창 씨도 그런 성격인가 봐요. 어쨌든 네네. 김민종 씨랑 친해서 온 건데 네, 사실은 그렇죠.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업 때만 잠깐 귀국하는데 네. 이 사회를 보기 위해서 귀국을 그렇죠. 한 것 같고요. 아, 네. 오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해명 나오고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우리 방송에도 했었는데 손지창 오연수 씨 부부가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제 어바인으로 한 3년간 가겠다라고 또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이제 잠정 은퇴, 휴식을 취했는데 그 얘기 해놓고선 불과 일주일 만에 온다면은 이것을 김민종 씨와의 우정으로만 봐야 되느냐 예. 이런 이제 구설수에 오른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핫 이슈 한번 네. 살펴보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장윤정 뭐 못난 어미 때문에 딸 손해라는 키워드인데 공개적으로 이제 재산 다툼을 벌였었죠. 가수 장윤정 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남동생 뭐 논란이 됐었는데 이 어머니가 어떤 그 장윤정 씨에게 사과의 마음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 예,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윤정이에게 연말은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행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모두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 못난 어미 때문에 윤정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 기부한 것을 좀 크게 다뤄주기 바란다.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네. 어머니의 사랑이 아주 묻어있는 편지 같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메뚜기도 한철이다. 예. 그러니까 행사가 어머니의 예전 같지 사랑이 않다. 묻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요소요소를 꼼꼼히 또 네. 들여다보면 어머니의 어떤 심리 상태는 어떤 거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 네, 일단은 뭐 편지를 그렇게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뭔가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 보다. 왜냐면 그 전에 워낙에 심각하게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안쪽을 좀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이렇게 수면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장윤정 씨에게는 마이너스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그렇죠. 안쪽의 내용을 보면 행사가 예전 같지 않더라. 이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1억을 기부했는데 그거 크게 내달라. 그 얘기는 장윤정이 얼마를 버는데 1억을 냈느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숱한 싸움하고 뭐 그 남편 도경환 씨의 뭐 카드 이야기부터 해서 정말 말 못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착한 아이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맞으려면 사실은 이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번에 합의를 하고 그다음 화해를 한 다음에 그렇죠. 공개는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한 데에는 딸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심정을 이렇게 노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어머니 육 씨가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내용은 어머니 육 씨가 언론에다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었고요. 모든 이거 언론사에 그렇죠. 네. 이거 외에다가 한 매체와 어머니가 인터뷰도 했는데 여기서 또 약간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네, 지금 남편 내용이 나오고 성장 있네요. 내용도 네, 있고. 지금 예. 보시면 잠깐 제가 줄여서 좀 보내주면은 일단은 뭐 앞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동안 속세를 떠나서 장기간 절에 있으면서 제 사랑이 좀 지착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는데 뒤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 도경한 카드값 내준다. 이런 표현은 절대 다시 하지 마라.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딸에 대한 당부인지 과연 지적인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아까도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적인 내용을 굳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보내고 그 장윤정 씨한테 직접적으로 좀 전화를 하든지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언론에 먼저 공개를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2년 전만 해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모녀 간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냈잖아요. 장윤정 예를 씨 들면 임신 뭐 중에. 천하의 폐륜녀. 네네. 널 꼭 닮은 딸을 낳아봐라. 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뀐 모습. 이건 정말 진심인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금 네, 일단 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 문장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180도 다른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저희가 심리학 쪽에서는 이제 수동 공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외둘러서 아주 느리게 뭔가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급부의 말을 갑자기 던져가지고 상대방이 당황하게 하면 오히려 이게 이슈가 되어서 마이너스 효과를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동 공격이라는 말이 그런 전문 용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수동 공격. 수동 공격.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시켰을 때 천천히 한다거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첫 문장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연말에 장윤정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편지 첫 대목에서부터가 장윤정 씨를 메뚜기의 표현 네. 모습이 마치 뭐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장윤정 씨 소속사 측에서도 밝혔는데 어떤 딸 장윤정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애정 어린 말은 고맙게 생각을 하나 장윤정 씨와 전혀 상의 없이 이런 언론에다가 이런 해당글을 보내고 기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워한다라는 어떤 입장을 또 표명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네, 실제 이런 모습이 장윤정 씨에겐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봐야죠. 이를테면 뭐 아까 그 나왔던 표현들 언론과 인터뷰에 보면은 그 남편 도경환의 그 카드값 내준 거 얘기하지 마라. 네. 뭐 윤정현 캐시 뭐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다. 나는 못된 놈이다라는 말.
말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공격을 위해서 마치 몸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장윤정 씨 어머니의 진심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관적으로 보일 때는 오히려 공격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만하겠죠. 알겠습니다. 장윤정 씨와 어머니의 싸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재석 씨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내 출연료 내가 못 받는 사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 약 6억 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패소를 당했습니다. 일단 지난 2005년에 스톰 ENF라는 어떤 회사와 유재석 씨가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그 스톰 ENF 같은 경우에는 약 80억 원 가량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이 되면서 유재석 씨가 출연료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잘 법적인 거에서 잘 모르는데 유재석 씨는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잘못은 그 중간에 어떤 매니지먼트에서 잘못한 건데 왜 지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지 그게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방송 3사가 법원에다가 지금 돈을 공탁한 건데 그렇죠. 그 돈을 유재석 씨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제 스톰 ENF라는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 이제 채권자들도 들려오게 되면은 이제 스톰 회사 측에서는 나 받을 돈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될 거고 그게 대표적인 게 출연료 아니겠습니까? 출연료를 주는 입장들은 이제 방송 3사가 되는데 방송 3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유재석 씨가 출연했다, 김용만 씨가 출연했다고 해서 그 출연료를 일반적으로 해당 연예인에게 직접 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먼저 가고 이제 회사가 사후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방송사가 직접 이 연예인들 개인한테 주면은 방송사가 또 법을 이 계약을 어기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 측에다가 출연료들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는 족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님이 망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싹 다 빼갖게 됐고 결과적으로 유재석 씨가 못 받게 된 것인데 실제 계약서에도 아마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네. 모든 출연료와 수익금은 소속사가 사후 정산한다. 그랬기 때문에 순위에서 소속사가 먼저 받은 다음에 그렇죠. 사후적으로 이제 배우나 출연자한테 줘야 되는데 소속사가 받는 그 순간에 이 소속사가 망했으니까 채권자들이 싹 다 뽑아가니까 사후 정산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받을 가능성 남아 있는 겁니까? 아예 이제 끝난 겁니까? 뭐 바로 그 항소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쪽 회사 측 유재석 씨 측 변호사들도 아마 이런 상황을 좀 인지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 내로 항소 여부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항소하고 다시 한번 또 재도전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과 함께 경제, 사회, 연예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패널분들 새로 모셨습니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바로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전환을 확정고시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습니다. 네, 현재 검정체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제 확정고시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이제 시위를 떠난 활이고 애시당초 이 문제는 뭐 국회를 통과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정부 안대로 가는 것인데 뭐 이틀 정도 왜 늦추지 않았냐는 뭐 이렇게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달 정도 이제 국회 공방이 있었죠. 국회 공방이 있었던 것이고 어제 또 이례적으로 현행 그 7종 체제의 문제점을 황교안 총리가 직접 나서서 좀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어떤 느낌을 저는 좀 받았는가 하면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해산 때 그 당시에 논란이 뭐였는가 하면 통진당의 종북적 성향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것을 그 법의 심판으로 돌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헌재에 가는 문제가.
거의 비슷한 패턴이 아닌가. 그 당시에도 이제 핵심 책임자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논란도 마찬가지인 게 현행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수의 여론이 있지만 이걸 국정화가 답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직접 나서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이제 당위성을 설명한 자리였는데 앞으로 아마 국정화 문제는 총리가 좀 이니시티브를 쥐고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가 총대를 맸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행정 예고한 지 딱 22일 만에 지금 정부 측에서 밀어붙인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는 이제 이 문제를 행정의 영역으로 밀어놓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필진 구성이라든지 내용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충돌과 논쟁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 어제 그 황교안 총리가 이야기한 걸 보면은 실무적인 거는 교과부에서 한다 이야기를 하고 또 교과부에서 황우여 부총리의 일문일답을 보면 실무적인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실무 단계로 낮추어 버리고 있는 선을 거거든요. 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정치권하고 의회하고는 이제 별개 사안이다.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도 아마 정부라든지 여당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말하자면 야권이라든지 시민사회를 상대하는 식으로 좀 미스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구통진당 그 대단에 대해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이제 사학자 가운데서 좌파가 90%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이건 좀 너무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제 황교안 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편향된 교과서를 선택한 곳이 99.9%였고 99.9%겠죠. 90%보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비판하지 마라. 어떤 교과서가 나올지는 나온 다음에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이랬죠. 친일, 독재 이런 이야기를 왜 먼저 하느냐라고 했는데 어제 황교안 부총리는 분명히 기존의 7종 교과서들은 편향된 교과서고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선택한 고등학교 3곳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의 교학사 교과서를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로 본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는 걸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바람직한 교과서의 상이 어떤 건지는 어제 황교안 총리가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어느 정도 지금 향후 국정화의 모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그 논거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역수행이 발생한 게 뭐 교학사 때를 돌이켜 보면 교학사 교과서가 완벽하다 하지 않다는 것은 또 다른 논이고 거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단 전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채택하려는 교과서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뭐 어제 채널A 종합뉴스에서 나온 화면들을 보면 욕설을 한다거나 교학사에 뭐 테러 위협을 가한다거나 또 채택하려는 학교에 대해서 때로 몰려가서 방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과연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2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의 한 달간 야당이 주장해온 바를 보면 기본적으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규정하고 그게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국정화 반대. 검정체제는 그러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냐. 검정체제도 국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검정이 완전 100% 자율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인정 체제라는 것은 국가가 관여를 하는 것이고 국정도 관여를 하는 것인데 김무성 대표도 국정이 차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현행 교과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시민사회와 역사학자들 모여서 먼저 보자고 수순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이걸 정치 영역으로 끌고 오지 말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럼 현행 교과서부터 먼저 봅시다. 국정화를 잠시 밀어놓고 처음부터 트랙을 이렇게 깔았다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인 그 공론의 장으로 이걸 끌고 나올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국정화는 무조건 반대한다. 독재적이다. 검정은 민주적이다. 그다음에 국정화는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다.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야권 스스로 테러가 없는 것이고 새누리당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권도 과연 한 달 정도 국정화 반대 투쟁 문제를 돌아본다면 이게 과연 이른바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던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야권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뭐 약점을 공략했다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총리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나섰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총리론 첫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완구 전 총리가 이런 유사한 모습이 있었죠. 한번 이완구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지고
자원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시작하겠다라고 할 때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뒤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모습이 되게 오버랩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정부가 이렇게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제 모습은 대국민 설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싶고요. 교과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 총리가 어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육부총리가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의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올바른 교과서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리느냐라고 네. 하니까 그 황 부총리가 그게 이제부터 우리의 숙제입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전에 이제 박상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부의 답변으로서는 저는 너무나 준비 안 된 답변이라는 거 네. 같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허탈해지는 거죠. 네,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야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국회의 의사 일정까지 모두 중단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야권의 반발의 모습,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위배한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닙니까? 고장난 TV입니다. 그 TV는 40여 년 전 유신 독재 시절의 풍경만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네. 야당의 지금 철야 농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 야권은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죠. 대국민 담화를 근데 결국 대표가 하겠- 강경 대응으로 가겠다. 뭐 이런 그렇지는 않을 메시지입니까? 겁니다. 이제 출구를 모색하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 사실은 지금 예산 심의도 있고 국회 예산국회라는 것이 지금 야권이 큰 차원에서 보면 복지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약 400조 정도 내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야권이 자기의 어떤 큰 정치적 노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어낸 노력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화 반대에서 국회를 전면적으로 계속 보이콧하기는 힘들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역 의원들이 예산 좀 따야죠, 사실은. 예산철인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내년 4월 총선인데 마지막 국회입니다, 이게. 그런 압력이 야당 내에서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야권 입장에서 이 문제에서 그냥 앉아서 보고만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강경투쟁하는 모션을 취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야권 내에서도 출구를 좀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당장 시급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 정개특위에서 내년 총선 룰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웃스윙입니다. 국회 출마자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고 내년 그 20대 총선의 룰을 만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저 정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출구를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구 전략 모색할 것이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길면은 이번 주말까지 이제 국회 공전을 하고 네. 다음 주 초부터 들어가자. 네. 혹은 이제 뭐 한 금요일 정도에는 들어가자.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다 할지라도 다음 주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이고 지금 박상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되게 당에도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이제 0.7%로 영세 자영업자들 그렇죠. 인하가 된 거.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예, 전해주셨지만은 이게 실은 야당에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네. 정부 여당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야당의 작품이다. 예, 플랜카드를 지금 떠들썩하게 붙이고 싶어 하고 이런 것도 이제 결국 총선을 앞두고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양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 가지고 오래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미 국회 내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당의 발목을 잡는 측면도 있지만 야당의 발목을 그렇죠. 잡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더라도 예산하는 시점이 되면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좀 전반적인 이유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고문 네. 해외 강연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바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비록 해외에 서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들어와서 복귀설에 대한 세간의 어떤 설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힐까요? 우리 박윤희 부장님 야구 좋아하시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선발 투수가 문재인 투수가 이거로서 완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이 야권 내부에 있죠. 이제 손학규가 등장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거에서 가장 큰 선거 대선, 그다음에 총선, 지방선거 아닙니까? 근데 총선은 국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흘로 다가오고 있다. 게임이 이제 시작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문재인 투수로 1회부터 9회까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그러면 구원 투수를 감독은 찾겠죠. 그럼 강력한 구원 투수가 누구냐? 일단 야구를 좀 쉬겠다 한 손학규 투수가 있습니다. 네. 손학규 투수의 장점은 뭐냐? 문재인 대표의 장점은 집토끼를 결집시킨 데 있다면 손학규 투수의 장점은 중도로의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또 호남에 오래 계셨죠. 호남을 상대적으로 결집시키고 수도권 중도로 확장성이 있는 선수는 누구냐? 눈 씻고 따져봐도 야구 은퇴선을 한 손학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박연진 감독은 손학규 은퇴 투수를 찾아가서 등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손학규 복귀설이 왜 이 시점에 나오는 것인가?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현행대로 갔을 때는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찾다 보니까 손학규가 가장 강력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구원 투수로서 적합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를 우리가 모든 정치 프로에 찾고 있는 것이고 야권 내에서도 지금 손학규를 불러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변수는 손학규 투수도 예를 들어서 한 7대0 정도 지고 있을 때 정말 나와주십시오 하면 몸값도 올라가고 했을 때 딱 나와서 영봉으로 막았을 때 존재감이 있는 것이지 어정쩡한 시기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5회쯤 등판해서 9회까지 던져라. 이건 좀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등판 시점은 8회 정도 돼야 나온다. 그럼 지금이 8회인가? 아닌 것 같아. 한 5회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손학규 전 고문은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짚어둘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요. 손학규 고문과 이른바 손학규계로 불리는 분들의 온도차가 있는 거죠. 지금 교과서 국정화 전국이 끝나고 나면은 양당이 어쨌든 공천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학규계로 불리는 분들은 좀 손학규 대표가 좀 빨리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하는 이제 욕심이 강한 거죠. 하지만 손 대표가 만약에 다시 정치판에 복귀를 한다면은 말하자면은 내 새끼들 챙기러 돌아오진 않을 거거든요. 훨씬 더 큰 그림, 방금 박상훈 소장 말씀하셨지만 승리할 수 있는 구원 투수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나올 것이지 우리 식구들 챙기러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온도차가 있다. 그런 표현이네요. 네, 손학규 전 고문과 손학규계의 의원들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자 바로 이틀 전에 이 손학규계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인원들이 여의도에서 만찬을 가졌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한번 입장 들어보시죠. 흔히 언론들이 생각하듯이 손 대표님과 연관되는 걸로 해석될 줄 알았더라면 오늘 이 모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의 인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손학규계 인사들의 결집과 함께 정의당과 국민모임 등 진보정당 4곳도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의 통합은 몸집 불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혁신이 멈추는 순간 진보 정치의 생명력도 다한다는 각오로 혁신을 거듭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야권 정말 이제 판도 변화 예상되는데 짧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일단 정의당 문제는 이제 통합진보당 이른바 이제 NL계가 다 빠진 상태에서 PD 계열이 다 합쳤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의 고질적인 문제는 분열이라고 얘기했는데 매번 선거를 앞두면 합치고 선거가 끝나면 또 분열되고 하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내년 4월 총선은 뭐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당한 사태는 없을 텐데 지난번 19대 보면 어쨌든 단일화 연합공천을 통해서 16석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형태든 선거연대는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래 봐지기 때문에 이제 올 겨울 내년 봄에는 또 야권에서 어떤 형태로 빅텐트를 만들어서 선거연대를 할 것인지에 좀 초점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그렇고 이제 이른바 천정배 신당도 그렇고 각각 세력화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여러 세력들이 결국 이제 모이느냐 흩어져가지고 총선에 돌입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일 것이고 문재인 대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야권은 기존에 이제 연대로는 안 된다. 통합을 준비해야 된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건 옳지 않는 소리다. 연합 정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결국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간극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정배 신당 같은 경우에는 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좀 모여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에 진출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수주 누적액도 7천억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해외 건설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65년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첫 발을 내디딘 해외 건설. 우리나라 건설업이 해외로 진출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8년 IMF 금융위기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2007년 제3차 성장기를 맞아 수주 실적을 급격히 늘리면서 올해로 공사 수주액은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50도를 맞은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2015 동아 부동산 정책 포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업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우리 건설 산업이 재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을까? 한국 건설 산업을 뜻하는 K컨스를 건설 한류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둘러싼 새로운 질서와 그에 맞는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신슈밍 중국 대외도급공사상회 부회장과 조영관 한국수출입공사 선임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동산 관련 기관 및 기업 임원진, 학계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